네, 4.10 총선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오늘도 유권자들의 발길 앞서 보신 것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열기를 보이는 만큼 최종 사전투표율이 역대 총선 최고치를 기록할지 주목이 되고 있죠.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투표하셨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어요? 그 당일날 하시려고요? 예. 예, 투표는요? 저는 사전 투표를 마쳤습니다. 하셨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분위기도 더 잘 아실 것 같고 먼저 지금 현재 사전 투표율 확인을 먼저 해볼까요? 지금 4시 기준으로 보면요, 총 투표율 보죠. 사전 투표율 굉장히 분위기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는 26.3%, 서울이 29%, 인천 26.9%. 그러니까 지난 총선의 사전 투표율 총이 26.7%였는데 지금 벌써 그건 수치는 넘어섰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이 지금 29% 나왔고요. 그리고 강원 30%가 됐네요. 이제 총 투표율이 30%가 사전 투표율 넘을지가 지금 관심이 되고 있는데 강원은 일단 넘은 상태고요. 지금 14시 현재 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2시간 정도가 남았잖아요. 2시간 좀 안 남았는데 좀 올라가겠죠. 세종, 충북, 충남, 대전, 세종은 32.5%. 세종은 지역구가 2개 있는데요. 민주당은 한 곳에 이번에 내지 못했죠. 32.5%로 세종은 좀 투표율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대구는 역대적으로 보면 투표율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지금도 현재 최저 투표율이거든요. 사전 투표율이 22.9%.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사전 투표 우리 지역구 첫날에 다 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대구는 아직 낮고 경북, 울산, 부산, 경남 20%대 중후반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호남은 사전 투표율이 상당히 높았죠. 전북 역시 35.2%, 광주 34.3%, 전남이 지역에서 최고네요. 38.1%. 대구는 20%대 초반인데 전남은 30% 후반입니다. 거의 40% 육박하고 있어요. 앞으로 1시간 반 좀 더 남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주는 25.8% 사전 투표율입니다. 자, 그럼 전국적으로는요. 30% 넘을 것인가? 지금 현재는 28.1%의 사전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여야 모두 사전 투표율 사전 투표를 많이 하자 이번에 많이 독려를 하고 있는데 먼저 사전 투표 열기가 역대보다 굉장히 높잖아요, 지금. 왜 그럴까요? 뭐 저는 두 가지 이유로 봅니다. 네. 하나는 이제 그 전체 투표율이 좀 높을 것 같아요. 예. 이번 총선이. 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이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제 역대도 총력전 아니었나요? 근데 이번에는 특히요. 예. 특히 이제 그 보수 진영에서는 이제 거의 제2의 건국 전쟁이다. 아, 네네. 이 정도로 그 대한민국의 운명에 중요한 선거로 보고 예. 아마 이제 진보 진영에서도 이제 신한일전이다. 네. 이렇게 프레임을 잡고 있거든요. 우리 보수 쪽에서 보면 이제 전직 대통령 2분 구속 예. 이런 게 있었고 지금 진보 진영도 이제 그 이재명, 조국 이분이 다 피고인들이에요. 다 절박합니다. 네. 총선에 이제 지면 바로 이제 교도소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총력전을 기울이는 전체 투표율이 높을 걸로 예상이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전 투표가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첫째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그 여야가 전부 사전 투표에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이제 그 진보 진영에서는 예. 사전 투표를 독려했죠. 예. 그런데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사전 투표 믿을 수가 없다. 좀 이제 불신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본 투표하는 분이 많은데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이 뭐랬냐? 254명 후보가 첫날에 다 사전 투표해라. 예. 그리고 이제 그 하루 싸우는 사람이 3일 싸우는 사람 못 이긴다. 독려를 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사전 투표 높은 거는 아마 이제 여야 간에 어느 쪽이 유불리가 아니고 예. 양쪽 다 많이 한 거예요. 어떻게 사전 투표율이 이렇게 높아진 거는 시대가 바뀐 건가요? 왜 그럴까요? 뭐 서 변호사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네. 이번에는 뭐 여야 할 것 없이 사전 투표를 독려했다라는 부분도 지금 이 사전 투표율이 높게 나오는 것에 한몫하고 있다라는 생각 저도 동의합니다. 예. 특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 우리가 통념상 지나간 예전에는 사전 투표율이 높을수록 민주당 계열의 정당에게 유리하다라는 이야기들이 통념적으로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보수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에서는 예. 사전 투표
투표율을 좀 끌어올려야 하는 동력들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부터 그런 메시지를 낸 것 자체가 뭐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 분명히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예. 그냥 단순히 사전 투표율이 지난 총선보다 높다라는 측면보다 지역적인 부분 그리고 세대별 부분 이런 부분까지도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특히 앞서서도 우리가 그래픽을 통해 확인을 했지만 지역별로 봤을 때 지금 사전 투표율이 사실 호남과 그리고 영남 쪽이 차이가 좀 나고 있는 것은 또 엄연한 현실이거든요.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뭐 호남이라고 한다면 뭐 진보 진영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겠고 영남이라고 한다면 또 보수 진영의 텃밭으로 평가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 지역별로 사전 투표율이 차이가 그래도 다소 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것이 아직까지는 진보 정당 계열의 정당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을 좀 뒷받침해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듭니다. 예. 그럼 서 변호사님,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에 사전투표 독려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이게 비단 그 사전투표의 불신만 해소됐기 때문에 그렇게 독려한 걸까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또? 아마 이제 그 사전 투표가 이제 그 신뢰할 수 있고 투명하게 되니까 예. 불신이 해소된 거 네. 이것도 이제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사전 투표에 표를 미리 확보해 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본 투표를 생각하고 있다가 예. 갑자기 투표 날 급한 일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예. 그럼 투표 못 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미리 투표해 놔야 되고 예. 또 이제 마음이 흔들리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약간 이게 오락가락하는 분도 있거든요. 네. 근데 미리 투표해 놔면 예. 좋죠. 그래서 이제 그 동료를 양쪽에 하고 있고 예. 우리 그 장 변호사님이 뭐 호남 투표율 항상 영남보다는 제 기억에 좀 높았어요. 예. 근데 어차피 그 지방 지역 의석은요. 호남에서는 이제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이 어렵고 아, 예, 예. 민주당이 유리하기 때문에 네. 호남의 투표율이 약간 높다 해서 그게 꼭 뭐 지금 현재 민주당한테 유리하다.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대구도 오히려 이제 마찬가지죠. 수도권, 예. 수도권에 이게 접전지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왜 동료를 그렇게 했는데 당일날 무슨 일이 있으실지 모르는데 투표 안 하셨어요? 아 저요? 예. 저는 이제 그 어제 오늘 방송이 너무 많아서 당연히 이제 또 그리고 위치가 그래요. 아, 그렇군요. 위치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 어쨌든 그 보수 진영에서 이렇게 사전 투표를 독려하는 건 지금까지는 잘 못 봤던 모습이잖아요. 네. 그럼 이게 그럼 유리하다고 판단을 한 걸까요? 뭐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엔 저는 이 사전 투표가 결국 본 투표율까지 끌어올리는 견인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을 또 의식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또 쉽게 말씀드리자면 결국 투표에서 총선에서 이긴다는 건 결국 각 정당을 지지해 주시는 분들을 얼마나 많이 투표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느냐 이거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전 투표가 이틀 있기 때문에 사전 투표 때부터 지지층들을 결집시킨다면 이것이 결국에는 이 바람이 불어서 본 투표까지도 그 본 투표에서 본인들을 지지해 주시는 분들을 투표장으로 견인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도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본 투표만 그 강조할 것이 아니라 사전 투표도 강조를 해야만 결국 이 흐름 싸움에서 기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에서 밀리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사전 투표를 독려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지지자분들을 사전 투표 그리고 그것을 견인해서 본 투표까지 끌어낼 수 있느냐 이 싸움이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예. 그러면 뭐 간단하게 예측 좀 해볼까요? 지난 그 4년 전 총선 때는요 사전 투표가 26.7%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미 28.1%로 그걸 넘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사전 투표율은 최종적으로 몇 퍼센트 될까? 그리고 4년 전에 총선은 전체 그 투표율이 66%좀 넘었잖아요. 그럼 전체 투표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그 두 개 한번 예측해 주시죠. 뭐 사전 투표율은 이제 그 우리 총선하고 대선이 최근에 있었잖아요. 네. 그 중간쯤이 될 것 같아요. 아. 중간쯤이 예. 대선보다는 이제 높을 수가 없어요. 예, 대선은 사전 투표율이 36.9%였네요. 2년 전에. 그래서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아마 30%에서 31 그 사이, 30은 넘길 것 같아요. 네네. 약간 넘길 것 같아요. 네. 따라서 이제 그 총선보다는 높고, 예. 그다음에 대선보다 낮은 이유가 있어요. 네. 대선은 이제 그 한 표가 4표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하나 찍으면 전부 이게 이재명, 윤석열 경선할 때 이게 한 표가 다 표가 되죠. 예. 근데 총선은요. 호남에서 예를 들어 뭐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다. 내가 찍으나 안 찍으나 어차피 이게 압도적이잖아요. 네. 따라서 이게 투표율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저는 그래서 아마 사전 투표율도 중간쯤 되고 그다음에 최종 투표율 있죠. 네. 최종 투표율도 이제 그 대선보다는 당연히 낮을 거고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총선
4년 전에 네. 이거는 이게 모르겠어요. 어. 지금 이제 얼마나 나올지 제 생각에는 한 60% 중간 비슷하네요. 어렵게 4년 비슷하게 전보다. 나오지 않을까. 사전투표처럼 많이 왔거든요. 아. 따라서 이게 본투표가 꼭 높다는 보장이 없어요. 예. 보수 전형도 사전투표 독려했잖아요. 네. 따라서 이제 거의 4년 전과 비슷하지 않을까. 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사전 투표율과 총 투표율 예측은요? 저는 일단 사전 투표율은 이 기세대로라면 31%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예. 특히 이제 본 투표까지 합친다라고 한다면 사실 70%에 육박하는 숫자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60% 후반, 69%에서 70% 사이까지는 투표율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예상은 드는데요. 사실 아까 서 변호사님이 좀 1인당의 어떤 표의 효용성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선 때는 본인이 누구를 찍느냐에 따라 그 표의 가치가 좀 더 체감됐을 때 효용성이 높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런데 다만 이번 선거는 참 격전지나 접전지가 굉장히 많은 선거기도 하거든요. 예. 물론 어떤 선거에서는 항상 박빙의 승부 지역들은 있었지만 이번 선거처럼 뭐 한강벨트, 낙동강벨트 이렇게 박빙의 선거가 많았던 때도 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접전지에서는 본인의 표 한 표가 승부를 가를 수도 있다라는 또 체감적인 효용성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실제로 아마 총선 투표함을 열었을 때 1000표 이하, 그러니까 수백 표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지역구가 상당히 있을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이 예상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접전지에 계시는 국민들께서는 본인의 이 한 표가 승부를 가를 수 있고 본인의 한 표 때문에 당락이 갈릴 수 있다라는 또 체감적인 효용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요. 예. 저는 그런 부분까지 생각한다면 투표율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사전 투표하는 모습도 저희가 계속 생중계로 보내드렸는데 그만큼 어떤 행동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4월 10일 투표 전에 마지막 주말인데 각 당의 그 대표가 어디에서 주말을 보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부울경, 대구를 지금 찾은 거예요. 마지막 주말에.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수도권 격전지를 찾은 거예요. 어떤 의미를 둬야 될까요? 아마 근데 이거는 처음부터 이게 다 전략적으로 전체 그 기간을 예. 다 전략적으로 배분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처음에요 며칠간을 수도권에 집중했던 거예요. 그렇죠. 수도권에.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수도권 다음에 격전지가 이제 낙동강 벨트 아닙니까? 예. 낙동강. 그래서 이제 그 부울경 그대로 이제 찾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수도권으로. 서울로 와요? 어차피 수도권으로. 이게 수도권이 최대 선구체입니다. 122자리니까. 예, 거의 40% 이상 대부분 과반에 가까울. 네. 따라서 이제 마지막 이제 총력 유세를 수도권에서 대미를 장식하는 이런 데 흐름으로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불경의 판세는 지금 어떻게 보세요? 부울경은 이제 뭐 상당히 그 박빙이 지역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 원래 이제 그 부산에도 3명의 민주당 의원이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그 경남에도 보면 김해 두석에 양산 하나. 예. 어차피 이제 6명이 이미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에 부산에서 상당히 그 장해찬 이제 공천도 취소 이런 좀 문제도 있었고요. 예. 여러 가지 이제 그 엑스포 유치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서 이제 그 상당히 박빙 지역이 지금 많은데 예. 그래도 이제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이제 그 워낙 보수 텃밭이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 후보들이 결국은 이게 끝에는 좀 선전하지 않을까 이래 예상이 돼요. 말씀 나온 김에 잠깐 장해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소속으로 나와서 국민의힘 표를 지금 양분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마지막까지 완주를 할까요? 본인 완주를 할 것 완주한다고 했다고 같은데 했는데. 완주를 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망고의 역적이 됩니다. 아.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 그 의부질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민주당 후보가. 그렇죠. 예. 대구의 도태우 변호사는 네. 나와도 돼요. 어차피 이제 국민의힘이 후보냐 도태우 변호사냐. 아. 그러면 이제 그 민주당 후보가 되는 건 없어요. 아, 예. 근데 부산은요. 민주당 당세가 어디 가도 이게 한 40% 이상 나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그 표가 분산돼 버리면 분산되면 이게 의부질하면 이게 엄청나게 보수의 죄를 짓는 거죠. 예.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도 이제 엄청나게 부담을 주는 거죠. 네. 따라서 이제 그 사태가 맞는데 예. 지금까지 이틀 동안 안 한 거는 지금 사태 발적에 많이 효과가 아. 줄잖아요. 끝까지 이제 완주하는데 남은 거는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표를 몰아줘야죠. 예. 민주당의 의부질을 막으려면 국민의힘 후보 쪽으로 표를 몰아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에 그 마지막 주말에 수도권 격전지를 갔거든요. 네. 예,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수도권 지역 자체에는 지금 격전지도 굉장히 많고 네. 지금 뭐 박빙의 승부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들이 많은 곳이거든요. 4년 전에는 거의 압도했잖아요, 민주당이. 그렇죠. 예. 그렇지만 지금 선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선거라고 생각하고 좀 지도부뿐만 아니라 대표도 굉장히 지금 낮은 자세로 절박하게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접점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을 다시 한번 가서 한 표라도 더 달라고 지금 국민들께 호소하고 있는 그런 전략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불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이 정권 심판의 바람을 좀 더 수도권에서 특히 중도층 국민에게까지 이 전선을 확대하겠다라는 전략이 녹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지지층 결집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혹시 마음을 정하지 못하신 중도층의 또 무당층 국민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분들께 한 표를 행사해 주실 것을 호소하는 그런 전략이 이번 주말 내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 듭니다. 예. 이번 그 선거 과정에서 대파 얘기 되게 많이 나옵니다. 대파. 예, 대파. 선관위에 그 유권자가 전화해서 물어봤나 보죠. 대파를 갖고 가도 됩니까? 선관위가 안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 지역 선관위에 다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뭐 칼틀막, 입틀막에 더해서 파틀막까지 하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선관위에 대파를 갖고 오면 안 된다. 밖에 놓고 들어야 된다. 이런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두 가지로 제가 말씀드리면 네. 첫째는 이제 그 칼틀막, 입틀막, 파틀막 이게 전부 가짜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파 가격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 시중에 한 3, 4천 원 하는데 네. 아 여기를 할인하는구나. 와서 할인하는 게 맞다. 이걸 갖다 앞뒤 다 잘라서 윤 대통령이 팥값도 대파값도 모르는 정말 이게 세상 물가나 물정을 모르는 예. 이렇게 가짜뉴스로 몰고 가는 거죠. 그게 따라서 이제 그 파틀막 이것도 이게 가짜뉴스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칼틀막도 가짜뉴스예요. 뭐냐면 이제 그 황상무 예. 수석이요. 네. 칼로 MBC 기자를 찌르겠다고 협박한 게 아니에요. 그냥 과거에는 예. 이런 일들이 있었다. 세무조사도 있었고 뭐 회칼 테러도 있었고 우리 윤석열 정권 이런 거 안 한다. 예. 안 한다고 했잖아요. 이걸 앞뒤 다 자르고 마치 이게 회칼로 협박한 것처럼 예. 이게 아주 가짜뉴스입니다. 칼틀막. 예. 그다음에 입틀막도 가짜뉴스 요소가 있어요. 왜? 예. 강성애 의원하고 카이스트가 있었는데 예. 강성애 의원에게 손을 대통령 악수를 놓고 안 놓은 거예요. 예. 이거는 경호 매뉴얼에서 끌고 나간 거죠. 그리고 이제 카이스트도 행사장에 무단으로 예. 발언 기회도 얻지 않고 대통령 행사하는데 떠들면 네. 그게 행사가 됩니까? 우리 방송할 때도 발언 기회 안 얻고 막 떠들면 쫓아내야죠. 그러니까 파틀막만 말해주세요. 아니 파틀막. 셋 다 가짜뉴스라고. 그러니까 제 말은 대파 가격, 예. 파틀막도 가짜, 입틀막도 가짜, 칼틀막도 가짜. 이걸 첫째 말씀드리고 네네. 자 두 번째 그러면 이게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 그 일제 샴푸 들고 투표하러 가서 이재명 대표 버카로 일제 샴푸 왜 썼어요? 일제 샴푸 들고 가거나 아니면 이게 조국 교수 잘하는 거 있잖아요. 뭐 위조하는 거, 오리 붙이는 거 있잖아요. 우리 표창장 위조해서 들고 와서 이렇게 투표하면 이 투표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상식 아닙니까? 예. 따라서 선관위에서 결정한 거는 바람이 아니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가짜 뉴스가 대부분이고 뭐 어쩔 수 없지 않냐 이런 말씀이셨어요. 아마 선관위에서는 이제 정치적인 상징물로 대파가 이용될 경우에는 뭐 안 된다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지긴 합니다. 예. 뭐 선관위의 유권 해석이니까 이런 부분은 또 존중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네. 다만 또 비판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대파라는 것이 이제 단순히 대파가 아니라 어떤 네. 고물가의 상징이 되어 버렸거든요. 사실 결과적으로 선관위는 뭐 나름대로의 유권 해석을 한 것이겠지만 이 사안에서 결과적으로 이 모든 논란들이 여권에는 저는 악재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거 논란 자체가 다시 한번 이 대파 논란을 국민들께 또 떠올리게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파로 상징되는 고물가와 그리고 민생 경제가 정말 어려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국민들께 체감하는 그런 또 사건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는 이른바 이제 야당 심판론이라고 해서 2조 심판론을 들고 오시는데요. 사실 그런 부분들은 저는 중도층 국민들께 다가가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내세우는 정권 심판론은 지금 현재 경제와 민생, 물가가 어렵다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응해서 2조 심판론을 꺼내 오신다면 중도층 국민들이 들으시기엔 과연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를 심판한다고 해서 물가가 잡히는 것이 아닐 텐데 왜 집권 여당으로서 저런 이야기를 할까가 좀 의문이 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권 여당으로서는 지금 현재 물가가 어렵고 민생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책임 있는 메시지가 나와야 중도층 국민들
국민들께 다가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네. 지금 이제 물가 이야기 하셨는데요. 첫째, 우리 작년에 G20 평균의 물가 상승 6.4예요. 우리나라 3.6입니다. 예. 이 말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 돈이 엄청나게 풀고 달러를 찍어냈잖아요. 미국도 이게 인플레이션으로 고생합니다. 예. 우리나라는 이게 상대적으로 G20에 비하면 물가 상승률이 낮다는 거 네. 첫째 말씀드리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대파 이야기 하잖아요. 네. 문재인 정권 때 7천 원까지 간 적이 있대요. 예. 제가 확인 안 해봐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지금 가격이 대파가 농산물이라는 게 수급에 따라 연도마다 바뀔 수 있잖아요. 예. 지금 지금 대파가 3, 4천 원 한 대에서 이걸 가지고 이게 물가 공개하는 게 얼마나 이게 유치합니까? 그 문재인 때 대파 가격이 얼마였는지 예. 그부터 한번 체크해 보시라. 예. 두 번째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번째까지 있어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 지금 이게 물가 가지고 계속 공격하잖아요. 네. 그럼 이게 이재명 대표는 왜 돈을 뿌리자고 합니까? 돈을 뿌리면 물가는 오르는 거예요. 예. 돈을 건전 재정으로 안 뿌리면 물가는 안정되는 거죠. 네. 이재명 대표가 이게 월 1인당 뭐 가구당 100만 원 뿌리자. 예. 그러면 이게 물가 더 뜁니다.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파를 자주 사는데 요새 예전보다는 팥값은 좀 내려가긴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로마트 가서 윤석열 대통령도 여기만 이렇게 싼 거 아니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도 기억납니다. 이번에 이제 2030 세대의 표심이 상당히 중요하다. 양당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양당에서 분석한 게 격전지가 한 50% 정도 된다. 그래서 50% 정도 되니까 거기서 뭐 한두 표 차이로 50석이 확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럼 2030 세대는 어느 정도 아까 말씀하시기에 그들의 투표율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2030 세대의 마음은 지금 어떨까요? 사실 알 수가 없죠. 그쵸. 지금으로서 물론 각자 여당도 야당도 서로에게 더 유리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 사실은 알 수 없다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2030들의 표심이 막판 변수가 되는 건 분명할 것 같고요. 특히나 2030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표심을 정하지 못하신 중도층도 분명히 계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 분들이 막판에 어떤 쪽에 손을 들어주는지에 따라 사실은 격전지에서의 승부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격전지가 사실 한두 곳이 아니라 거의 50여 곳, 50곳 안팎이 된다라고 한다면 예. 사실상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이번 총선에서의 승부를 가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2030뿐만 아니라 또 그리고 중도층에 계신 유권자 분들께 예. 각자의 정당을 지지해 달라고 강력하게 호소하고 또 절박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 그것만이 저는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2030 세대들이요. 네. 가장 분노하는 분이 두 명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첫째는 이제 그 조국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2030 세대는 이제 공정, 정의, 상식 이걸 중요해요. 예. 그런데 조국 대표가 표창장부터 온갖 걸 위조해서 부인이 징역 4년 플러스 1년, 본인도 2년 받았는데 딸도 처벌됐죠. 이런 분이 와 국민이 지지하는 40, 50대가 이걸 20, 30대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예. 20, 30대 지지율 제가 말 안 할 테니까 한번 네. 확인해 보시면 예. 40, 50대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조국 혁신당에 대한 예. 또 한 분이 있죠. 네. 두 번째가 이제 그 2030의 여성들입니다. 2030의 여성들이 옛날에는 이재명 대표 좀 찍었어요. 예. 남성들은 이제 이준석 때문에 이쪽에 왔을 거예요. 근데 2030 여성들이 가장 분노하는 게 김준혁입니다. 후보 예. 김준혁. 이 발언을 듣고 분노하지 않으면 여성이 아니에요. 수원 정해. 예, 박정희 예. 대통령 망언부터 이화여대 총장이 성상납, 네.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 토끼, 예. 그다음에 연상군 비유, 온갖 게 막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방송에 하면 좀 삐삐 울리니까 방송에 할 수가 없어요. 예. 이 말을 듣고 여성들이 찍을까요? 아. 저는 2030의 여성들이 김준혁 후보 때문에 상당히 투표에 예. 민주당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추가해서 그럼 논란이 된 후보 한 분만 더 평가해 주시죠. 안산갑의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는 이해찬 그 민주당의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은 이거 너무 36년 내가 선거를 해봤는데 노골적이고 이런 뻔뻔한 관건 선거를 하는 정부가 어딨냐 이렇게까지 비난을 했어요. 근데 금강원이 이제 너무 그 감사를 빨리 했다, 결과도 이렇게 빨리 내놨다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이게 그 감사할 필요가 있나요? 일반인이 가서 1시간만 봐도 예. 아니 캐나다로 연수 가버린 20대 대학생이 의류를 한번 이게 떼가지고 인터넷 쇼핑을 한다고 예. 11억을 대출받았는데 일단 자영업자들이 11억 대출받는 게 불가능해요. 그다음에 대학생이 아는 게 캐나다 가면서 연수하면서 너희 부모 나는 부모 잘 만나 간다고 조롱하는 글까지 올려놨잖아요. 이거는 1시간이면
노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걸 감사 안 하는 게 오히려 직무유기죠. 이런 거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예. 신속하게 이거는 사기다. 이걸 밝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은 자영업자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예. 물론 이 20, 30대도 분노하지만 왜? 예. 우리는 1,000만 원 대출도 안 해줍니다 가면. 네. 근데 이거는 11억이 뭐야? 내가 그 양문석 딸보다는 내가 더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나는 안 해줘?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준혁 후보와 양문석 후보에 대한 비판을 해주셨어요. 네.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은 되게 뭐 반성한다는 느낌은 있는데 어떻게 그 후보에게 지금 맡기는 건가요? 일단 지금 뭐 금감원의 그 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금감원이 사실 시기적으로 이렇게 서둘러서 무리하게 그 검사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비난이나 비판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대통령실이나 뭐 당이나 거기에서 어떤 지시를 받은 게 없이 내 혼자 판단으로 한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일단 뭐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사실 사전 투표일 전날에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고두고 이제 민주당에서도 관건 선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서 변호사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게 뭐 일반인이 가서 1시간만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명징한 것이라면 사실 금감원이 이렇게 빨리 투입돼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었는지 오히려 되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지난 월요일부터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현장 점검 중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명징하게 서류만 가지고 1시간이면 알 수 있었다면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게 해도 됐을 텐데 금감원이 너무 시기적으로 무리하게 끼어든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은 계속해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뭐 이복현 원장은 그 절차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말씀 주시지만 뭐 그런 부분과 별도로 정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되는 것은 앞으로도 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2030들이 또 가장 예민해하는 부분이 공정이라고 아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공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2030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께서 굉장히 예민해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금감원에서 사실 우리 그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빠르게 조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공정하냐라는 의문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여권 내에서 나왔던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또 여권 내에 있는 여러 후보들에 대해서는 과연 금감원이 이렇게 빠르게 점검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국민들이 물으신다면 예. 과연 어떤 대답을 내놓으실지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요. 네. 근데 양문석 대출이 이제 사기라는 건 한눈에 보면 한시간이 많은데요. 근데 이거는 새마을금고의 직원이 내통 안 하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김부겸 이분이 행안부 장관 할 때 예. 추천했던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문이사 윤모 씨라고 있잖아요. 예. 이분이 연루된 의혹이 있다고 2조 심판 특위에서 예. 국민의힘에서 이제 그 기자회견까지 했잖아요. 국민의힘에서 한 의혹이죠. 지금. 그렇죠. 예. 국민의힘에서 기자회견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금감원 입장에서는 양문석 대출은 불법이 분명하지만 네. 그렇지만 이 새마을금고 내에 직원이 내통자나 예. 또 새마을금고 중앙에 내통이 있었는지 이 조사는 해봐야 되잖아요. 금감원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예. 그럼 빨리 알려줘야 국민들이 투표하기 전에 판단해야 되잖아요. 억울한지 안 한지. 그럼 이게 신속하게 하는 게 맞죠. 수원 정은 김준혁 그 국민의힘 이수정 두 후보만 딱 나왔고 두 명이잖아요 후보가. 안상갑도 장성민 그 양문석 딱 두 후보만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조국 혁신당에서 황운하 의원이 그 비례 후보로 지금 나와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의 아들 학교 폭력 의혹에 대해서 기자회견 하겠다. 근데 다시 취소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본인은 이제 형사처벌이 무서우니까 네. 취소를 했는데 근데 이미 기자회견 한동훈 이름 언급한 게 예. 저는 범죄는 기수라 봐요. 이미 기자회견은 취소한 데서 미수가 아닙니다. 네. 이미 기수다. 한동훈 위원장의 학폭 의혹을 기자회견 하겠다. 예. 이 자체가 저는 이게 범죄 기수라 보고요. 예. 지금 이거는 이제 그 협업을 한 거죠. 예. 민주당의 그 강모 의원 있잖아요. 정교조 출신. 이분이 먼저 고위공직자 자녀 어쩌고 저쩌고 하고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다음에 황운하 의원이 한동훈 이름을 처음 낸 거예요. 예. 그다음에 민중의 소리 기자가 취재하려고 학교 앞에서 대기하면서 이게 하다가 선생님한테 쫓겨났죠. 예. 이 모든 걸 봤을 때는 아무 근거 없이 공작하려다가 실패한 정치 공작이다 이래 보면 돼요. 거기까지 듣고
글쎄요, 일단 정치 공작인지 아닌지는 이제 황운하 의원이 조금 더 그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와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황운하 의원의 입장은 품격 있는 선거를 위해서 일단 기자회견을 취소한 거고 선거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내용을 밝히겠다라는 취지로 일으키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제보받은 것이나 어떤 정보가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선거 후에 이런 부분들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측에서도 추가로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사전투표 마지막 날 대화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